1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나오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이 있고, 상수원 옆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옛날에 있던 도시,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있던 도시 있죠. 가까운 도시인데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가까운 곳은 수질보존 대책 일권역, 조금 떨어진 곳은 이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강 있죠. 강에 500m 이내는 전부 다 수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 수질보존 대책 1권역, 2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이게 4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4개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강의 시간에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해서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강을 이사시키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가 진짜 없어진 데가 있어요. 당진에 갔는데 당진이 옛날에 그 당진 옆에 있는 강에서 취수장을 만들어갖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었어요. 근데 당진이 커지면서 그 당진 옆에 있는 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서 끌어오면서 그쪽에 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다 풀렸어요. 그 진짜 상수원보호구역이 풀었던 거예요. 당진에 예전에 땅이 나왔을 때 지금이야 당진 땅이 많이 올라갔는데 10년 전, 15년 전 당진 땅보다 엄청나게 떴어요. 사회적인 생기를 만들고 현대제철이 만들어지고 성문단지 만들어지면서 땅값이 올라가면서 당진 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때 보면 엄청 많이 다녔는데 가서 봤더니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게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야. 좋긴 한데 이거 사면 안 되겠는데 안 됐는데 했는데 사더라고. 그 내가 우리 그 공인중개사가 있어가지고 왜 샀냐 했더니 여기 상수원보호 풀려요 그러더라고. 에? 왜 풀려 했더니 여기요. 그러니까 나는 외지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여기가 이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여기서 사람이 늘어서 이 강에서 취수장이 모질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끌어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줄 알아서 내가 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중요한 건데 나는 그 당시 거기에 잘 모르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산소를 못했던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못 짓습니다. 근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일하게 집을 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봅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여기 보면 특별대책적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고 수변구역이 있죠.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지을 수 있는 게 입지부로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특별대책지역에 1권역하고 2권역이 있는데 1권역에서 2권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변구역에서 되는 거가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만 보시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수변구역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걸 금방 이게 아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죠. 환경정비구역은 이런 겁니다. 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마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새로운 집은 못 짓지만은 기존에 있던 집은 없앨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개인 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네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저쪽에 개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집을 옮겨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옮겨줍니다. 환경정비구역. 그걸 놓고
그 환경적인 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있던 동네를 집을 없앨 수 없다 보니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처리를 해서 내보내게끔 그 시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만 환경정비구역이 있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려면 환경정비구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마을로 있는 집 있죠. 그걸 옮기게끔 하고 거기에 하수종말 천장을 만들게끔 해놓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무슨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공장이나 뭐 어떤 이런 건 못 짓지만은 개인 주택은 지을 수 있고 조그만 근린생활시설은 지을 수 있게끔 한 것이 환경정비구역입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있어? 환경정비구역이 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환경정비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남양주시 남정면 검천리인데 여기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있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 있죠? 환경정비구역이 돼 있죠. 이렇게 환경정비구역이 돼 있으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면 수질보전 대책지역이 있었죠. 수질보전 대책지역은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습니다. 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 이런 영업소, 이런 거는 건축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2권역은 정화조를 20ppm으로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허가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저한테다가 집을 지어주십시오 얘기하죠. 뭐 그 집이 뭐 서울일 수도 있고 용인일 수도 있고 어디다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제가 정화조를 처리하려고 할 때는 그 집을 지은 것을 준공을 맡으려면 20ppm짜리 정화조를 만드는 것을 설치한 것을 제출해야지 준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시 지역에서 정화조 설치는 무조건 20ppm입니다. 그러니까 일권역이라는 것은 20ppm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권역이 안 되는 것, 저 시골 동네에 가서 정화조를 만든다 할 땐 20ppm이 안 되는 것 갖고 정화조를 만들어도 돼요. 일권역은 보면 정화조를 20ppm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일권역입니다. 일권역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나 임야를 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을 때는 6개월 이상의 그곳에서 거주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만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줍니다. 예전에 개발업자들이 못 모르고 여주나 가평이나 이런 곳에 수질보전 대책 1권역에 가서 택지 개발해서 팔으려고 내놨더니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사오지를 못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을 잘못 싸가지고 개발하던 업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었죠. 수질보전 대책 2권역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일반적인 정화조가 전부 다 웬만한 정화조는 다 20ppm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수변구역이라고 있었죠. 이 수변구역은 1999년도에 이 김대중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입법 예고를 해서 강변에서부터 500m 이내는 전부 다
수영구역으로 지어서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입법 예고 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면 괜찮다 해갖고 그 2년 동안에 입법 예고된 2년 동안에 돈이 없던 사람도 빚을 내서도 광주에서부터 여주의 강변가라는 강변가는 잡다 지금. 그러니까 집을 못 짓게 하려고 수변구역을 만들었는데 그 수변구역 때문에 집을 짓는 거야. 그 입법 예고를 해갖고. 따라서 우리가 보면 입법 예고를 하면은 뭐 1년 또는 6개월, 2년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하잖아요. 환경에 관한 것은 입법 예고 없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그때부터 바뀌어요. 환경에 관한 것. 입법 예고가 적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수변구역에 그때 말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강옆에는 집을 못 짓는다 했는데 집을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수변구역. 자, 대한민국에 어떤 땅이든지 뭐가 있다 그랬죠? 용도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변구역에 계획관리 지역이 있죠. 수변구역에 농림지역도 있죠. 수변구역에 농림지역은 집 못 짓죠. 그럼 수변지역에 계획관리는 집 짓죠. 그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용도 지역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건물 얼마만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랬는데 수변, 그런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무슨 구역이야? 수변구역이야. 그러면 집 짓는 거야, 못 짓는 거야? 계획관리 지역에 수변구역이야. 지어야 못 지어요. 수변구역.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화조를 10ppm으로 만들어요. 정화조가 10ppm. 못 짓는 거 아닙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뭘 지을 수 있어요? 얼마큼 지을 수 있어요? 용도 지역만큼. 수변구역인데 일종 일반 지역일 수도 있죠. 그럼 일종 일반 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되는데 그때 그 집을 질 때 정화조의 조건이 10ppm이라는 겁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있고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어서 건축가가 내주는데 조건이 정화조를 얼마로 만들어라? 10ppm으로 만든다. 10ppm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5인 가족짜리 집을 짓는데 20ppm 정화조를 만든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집은 만들어요. 그러면 사오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ppm을 지어라 그러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도를 더 물을 깨끗하게 내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정화조에서 내보내는 거. 지금 보면 우리가 정화조 20ppm의 정화조 만들죠. 그럼 정화조를 20ppm 만들었는데 1년 지나면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그 화장실 정화조 푸세요 이런 게 연락이 와 안 와? 연락 안 오죠? 안 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수질보존 대책 이권적 아닌 경우에는 정화조가 20ppm 아닌 걸로 만들어도 건축허가 나잖아요. 그런 곳에 이번에 우리 진천이 그런 곳이거든요. 진천에 제가 이번에 갔더니 연락이 왔어. 뭐라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됐으니까 정화조 푸는 거 신청하십시오. 정화조 한 번 푸는데 뭐 25,000원입니다. 그 연락처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보면 정화조를 20ppm 안 만들어도 건축허가를 내주지만 그런 곳에 있는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어떤다? 퍼서 내보내라. 이런 조건이 있다. 시내에서 살면서 20ppm 만들면서 정화조 푸는 연락이 와 안 와? 안 오죠. 이해하셨죠? 수변구역은 상선 보호구역으로 들어오는 강 끝에서부터 500m까지 떨어지건 전부 다 무조건 수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강 옆에 500m 안에 집을 지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정화조의 물은 10ppm으로 떨어뜨려서 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수물 생물화학적 산소용량 부용량이 각각 10m, 10pp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다음에 시설. 그러니까 10ppm 이하로 처리하는 정화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이라고 해도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니까 겁낼 거 없다. 정화조 비용이 더 들어간다. 204페이지 보시면 공장 설립 승인적, 이거는 상수원복의 상류입니다. 상류 유화거리 얼마? 20km. 상류에 공장을 설치할 때 허락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 공장이 폐수 오염되는 물을 내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수원부에 그러니까 오염된 것을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 공장에 어떤 오염수를 내보내는지를 보고 그 공장 허가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면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장만 설치할 때. 그러니까 공장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하수 처리 구역 및 배수 구역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 광주가 대부분이 배출시설 제1권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에 보면은 그 건축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건물 짓지도 못하고 수지보전 대책 1권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라는 곳이 서울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아파트를 못 짓다 보니까 광주에서도 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광주 시내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물을 하수 종말차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있는 오수는 오물은 전부 다 오수는 어디로 갔냐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연구에도 확인원에 하수 처리구역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그 하수 처리구역에서 돼 있는 곳에는 내가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정화조를 안 만들고 그냥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그 오수관에다가 연결시켜버리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보면은 수질보다는 대책 1권역이든지 2권역이 돼서 어떤 건물을 못 짓는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지으면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있었다죠.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기 전서부터 동네가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 건물을 없애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건 하수종말 처리장은 가서 없애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경기도 광주가 제가 처음 이사 가서 봤을 때에 시내 가운데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10몇 층까지 골조를 지어놓고 중단돼 있다. 한 2년을 중단한다. 그런가? 제가 알아봤더니 광주에서 이제 아파트를 처음으로 짓는 겁니다. 짓는 조건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을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건설에서는 아파트는 열심히 지어 올라가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은 준공이 2년이 늦어지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만 하고 중단해놨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준공되는 걸 보면서 맞춰서 같이 준공시켜서 입주시키면서 분양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경기도 광주에서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하수 종말 처리장 하나 지어지면은 나오는 아파트 하나.
350세대, 380세대. 또 하나 지어주면 또 안 돼. 그 10여 년 전에 광주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둘 다 시장을 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로 건설회사들이 땅을 사놓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켜놓고 아파트를 지려고 그러는데 땅을 사놨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쪽에 하수종말 처리장 할 거를 저쪽으로 주다 보니까 못 짓는 거야. 왜 저쪽으로 줬나 봤더니 이쪽 건설업자가 술 먹이고 돈 먹인 거야. 그 아버지가 갔다가 어떻게 한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 조사했더니 술 먹고 한 게 다 나오니까 거기에 또 국회의원하고 다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광주에서는 전부 다 나홀로 아파트예요. 큰 단지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지금 지구단위 계획 만들면서 대단히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크게 만들면서 이제 태전지구가 크게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대단히 아파트가 된 거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가 돼갖고 전부 다 350세대, 380세대, 많이 지금 410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나홀로 세대로 따로 지어갖고 광주 아파트 값이 싼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샀는데 시내에서 강남까지 나오는 데는 30-40분이면 나와요. 아주 좋고, 그러니까 다시 뭐라면 정자, 분당 뭐 이런 데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싼 게 그렇게 가수 정말 천장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짓고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만 짓고 그렇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수 정말 천장이 없으면 건물 못 짓는다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그거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수 처리 구역 돼 있다는 얘기는 토지 연계를 했더니 하수 처리 구역 내가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 지역이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배출시설이라는 얘기는 보면 수산물 양식시설이나 골프장이나 운수장비 폐차장 시설이나 농축산물 가공시설에 할 때 이런 거를 허가 내면 배출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 배출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배출시설을 허락을 안 해준다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를 못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폐기물 매립시설은 보면 우리가 폐기물 지금 보면 폐기물을 매립하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최종 처분이 매립시설이 있고 뭐 재활용 시설이 있고 중간 처분 시설이 있고 중간 처분 시설은 뭐죠? 지금 중간 처분 시설이 뭐예요? 우리 건물을 헐면 옛날에는 제가 건물을 헐물 때는 난지도로 가져가서 난지도에다가 그냥 버리고 왔어요. 콘크리트가 뭐고 다. 그냥 허물어가지고 그냥 땅부터가 쓱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중간시설에 놔갖고 그 건물 허물은 거에 있어. 철 따로 고르고 뭐 따로 고르고 다 따로 분류해가지고 재활용 다시 갑니다. 콘크리트도 보면은 까가지고 이렇게 자갈같이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다 분류합니다. 그게 중간 처리 시설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최종 처분시설은 매립해버리는 곳이 있고 재활용 시설은 뭐 지금 뭐야? 재활용으로 다시 가는 것인데 폐기물 처리 시설 종류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런 처리 시설을 매립 시설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런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집 하나 허물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 단품값만 주면은 거기다 버리는데 뭐 1,000원, 2,000원 주면 되기 때문에 단품값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중간 처분 시설이기 때문에 집 하나 허물려면 이 덤프트럭이 하나가 싣고 가서 중간 처리 시설에다 부리면 그게 몇십만 원 됩니다. 몇십만 원 되면 거기서 다시 분류해갖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처분할 건 처리하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분류해가지고 재활용 건 분류해가지고 같이 또 최종 처리를 하게끔 지금 되기 때문에 집 하나 허물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엄청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홍수관리구역은 이거는 양평에만 있는 겁니다. 양평. 제가 잊어먹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1972년도에 양평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홍수가 나서 양평 시내가 전부 다 물에 잠겼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양평에 있는 강보다 뚝이 있는데 뚝보다 양평이 낮아요. 낮아요. 보면. 그러니까 뚝에서 나오면은 그 강이 그 양평 시내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다 덮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양평의 수면 높이하고 맞춰가지고 양평시에다 집을 질 때 1층이 그 강 수면의 높이가 1층으로 하게끔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땅이 낮은 곳에는 1층이 뭐냐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땅에서 한 2m 올라가야지 1층이야. 거기에 1층을 만들자고 건축을 안 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아니 양평에 있는 그 수면보다 낮은 땅을 다 메꾸든지 아니면 1층에 전부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든지 그래갖고 그 당시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 낙찰 받으려고 했을 때 보면은 제가 양평에 군청 가서 어디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현재 땅에서부터 70cm 올려야 됩니다. 90cm 올려야 됩니다. 40cm 올려야 됩니다. 어디는 2m 올려야 됩니다. 그게 뭐야? 양평에 있는 홍수 관리 구역입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집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양평 군수 같은 거 없이 다시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는 다시 그 땅에서 얼마 이상 높게끔 하면은 그냥 집을 질 수 있게끔 다시 바꿨었는데 그때 그 적용했던 게 홍수 관리 구역이고 거기에 양평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평 시내가 그 한강의 수위보다 낮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죠. 이제 개발 행위와 토지의 분할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는 김영삼 정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즉 처음서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 땅과 개발하지 말아야 될 땅을 구별을 해놓고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는 개발하는 네가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서 개발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만들어진 것이 자체가 뭐냐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경사도가 심화되든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든지 고지되든지 이런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고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집에서 필요한 것은 도로도 필요하고 수도도 필요하고 배수로도 필요한데 개발의 허가를 낼 때 건물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하게끔 되면 배수로, 도로, 수도 이런 상태를 같이 점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개발의 허가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를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요?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줘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건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 허가를 집을 지었을 때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기반시설이 만들어졌을 때에 건축을 하라는 얘기고 기반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건축을 안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네가 만들어 갖고 왔을 때에 건축가를 내주다 보니까 여기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얘기는 건물 자체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었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기반시설이 된다 그랬을 때 내준다 이런 건축가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있는 건축법에 의한 검표과 용적률에 대한 도면은 건축가에서 하지만은 그 건물에 필요한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은 개발의 효과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여기 보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있죠.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가 뭐예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 사람이 어떤 것든지 만들면,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걸 보고 전부 다 뭐라 그래?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공작물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공작물이 있고 움직이는 공작물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땅에 고정된 것을 만드는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작물 중에서 벽과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공작물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분리한 것은 건축물을 만들 때는 기반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배수로, 수도 이런 거를 같이 기반시설을 보는 거고 공작물의 경우엔 그런 거 없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반시설을 안 보지만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 배수로, 수도 이거를 뭐야? 기반시설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도 공작물의 하나 종류지만은 건축물과 공작물을 갈라서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은 뭐예요? 형질 변경? 현재 있는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뭐라 그래? 형질 변경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을 50cm 이상을 파거나 도두거나 할 때는 허가를 받게끔 됐습니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담당자가 이해를 하면 안 받아도 되죠. 또 내가 막 했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보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이제 형질 변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제가 한 2,000평 되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주님, 제가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전으로 바꾸고 싶은데, 지목을 전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을 전으로 바꾸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똑같은 농지법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으로 됐든지 답으로 됐든지 과수원으로 됐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전으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과수원을 전으로 바꿀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렇지만 지목을 바꾸지는 않아도 답을 전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황은 지목을 그대로 답이라 하더라도 현황은 흙을 메꿔야 되죠. 그러니까 현황을 바꾸는 거는 이득이 되지만은 지목을 바꾸는 것은 전이나 답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농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을 답에서 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뭘요? 지목을요. 지목을 바꿀 생각하고 현황을 바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답이 있었어요. 2,000평이. 2,000평인데 대충 보면 답은 물을 가져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보다 한 50cm, 60cm가 낮은 게 보통이에요. 거기 이제 도로보다 낮은 게 논두렁이 있고 논두렁 밑으로 이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 도로보다 한 1, 20cm 높아야 되다 보니까 흙을 돋궈야 되는데 한 1, 2천 평을 한 6, 70cm를 돋구기 위해서는 몇 천 차 들어가요. 그러면 한 차당 10,000원, 20,000원만 받아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을 답을 전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4월달쯤 돼가지고 모내기 하기 전인데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저쪽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땅 파기를 해서 포크레인이 하나 들어와 있고
덤프트럭이 한 7, 8대가 있더라. 보자마자 그냥 못오가고 거기 갔죠. 그래서 저기 땅 그 파는 사람 한쪽부터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이 와서 갔죠.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래. 그래? 나 여기서 저 땅 쪽에 그러니까 거기 땅 파는 데서부터 한 1km 앞에 한 700m 떨어진 저 탑이 내 건데 당신 내 탑에다가 훔치고는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입이 찢어지는 거야. 왜냐면 10대 차를 10대로 한 일주일 되는 거를 가까운 데 되니까 5대만 돼 갖고 3일이면 파는 거야. 이제 가까우니까. 가까워 뭐 하니까 가까우니까 입이 딱 찢는다. 좋다. 그 대신에 내가 흙은 그대로 다 집어넣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덤프트럭에 뭐 15톤짜리 막 갖다 막 뿌리잖아요. 막 뿌리면 그 차가 못 들어가잖아. 그 끝으로. 그러니까 돌에 있는 데부터 메꾸고 들어가잖아. 막 뿌리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딱 조건이 그거야. 그 끝에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포크레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기가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 나는 흙을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사람은 몇 천만 원 더 들어가서 먼 데서 벌어야 되는 거를 했으니까 둘이 오케이 됐는데 이게 흙을 이거 한 6, 70cm 쌓다 보니까 이제는 형질병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형질병의 허가 받을 이제 담당자한테 갔죠, 제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부로 있는데, 벡터 좀 해고, 밭으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약간 한 4, 50cm, 이제 6, 70cm 된 내가 한 4, 50cm 흙을 좀 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어디 땅이 어디냐, 그래서 어디 몇 번째 했더니, 여기요? 그래서 그랬다. 여기,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더니,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냥 하십시오. 제가 받을게요. 형질병 허가하지 않고 담당자하고 둘이 들어온다?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떡 나오는데, 잠깐만요. 왜 그랬더니,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앞에, 아파트 이번에 공사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동면에서 다 알죠, 보면. 그렇죠? 거기 흙 파는 거 제가 우리 땅 증빙 올라갑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쓰레기나 이런 것만 버리지 마시고 객도식으로 그거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버려서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걸 그냥 다 메꿔 버렸습니다. 이해가셨죠, 보면? 이 형질 변경. 그렇게 해서 그런 돈 들어가는 걸 그 찬스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모내기가 그러니까 농사철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흙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근데 농사철이 시작이 됐죠. 모내기 시작이 됐죠. 공짜로 준다. 그때는 흙을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큰 흙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기를 농사를 짓기 전에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면 흙 갖다가 벌려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그런 시기만 다 정하고 그 시기를 다 잘 봐갖고 협상만 잘하면 품질병령 그걸 이런 식으로 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속 채취 이렇게 돼 있는데 토속 채취 이 토속 채취는 돌하고 흙이죠. 근데 제가 먼저 15일 전에 추천 물건 했을 때 안성에 2,800평짜리 임야 제가 추천했었죠. 평지죠. 평지였잖아요. 그 평지가 예전에는 평지가 아니고 임야 산이었어요. 그거를 토속 채취하는 사람이 그 산을 사서 토속을 채취해서 다 팔고 평지로 만들어 놓고 땅을 또 파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임야를 사서 토목공사를 해서 생으로 그 평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는 비도시지역에서는 돈이 낼지 몰라도 비도시지역에서는 그 산에 있는 거 다 그냥 갖다 팔아서 버리는 걸로 그걸 돈 받고 팔아서 벌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는 그 땅값이 안 나오는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토속 채취는
돌하고 흙인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거 할 때는 업자들이 가서 그 뭐라죠? 시구를 해요. 시구해서 몇 미터까지 흙이 있다, 돌이 있다 해서 돌이 얼마 있다, 얼마 파면 돌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흙을 팔고 나머지 돌을 깨서 판다. 이건 얼마까지는 그냥 흙이, 그러니까 흙 있는 데만 팔고 나머지는 그 밑에 계속 내려가서 흙이다 보니까 그대로 토속 채취를 더 그만하고 그 땅으로 팔리겠다. 이렇게 해도 안반이 있다고 할 때는 깨서 하죠. 제일 좋은 게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래 팔려서 하는 그 모래 파는 걸로 또 엄청나게 버는 게 많습니다. 보면 옛날에 하천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물이 들어와서 메꿔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땅을 지하층을 팔게 되면 모래가 큰 모래가 좋은 모래가 나오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모래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야? 토속 채취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토지 분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토지 분할하는 건 제가 별도로 따로 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개발의 제일 기본이 뭐서부터 시작하는 분할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할을 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은 토지 개발을 배웠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토지 개발의 시작이 뭐라고요? 분할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담장 안에 대지에다가 내 물건 쌓아놓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대지가 아니고 담장이 없는 곳에 그냥 일반 땅에다가 물건을 쌓아둘 때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지 안에 담장을 쳐진 곳에 안에 내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검토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뭐죠? 제일 먼저 면적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고 임목번수도고 표고도고 개발행위 허가. 근데 그 중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토지 분할만 한다든지 형질 변경만 한다고 할 때는 기반시설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처리가 나가는 거죠. 뭐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어디에 건물을 짓는다, 토지 개발을 한다, 진입도로를 얼마 면적이니까 6m의 도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 허가 났는데 그 사람이 3m 도로밖에 허가를 그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4m밖에 못했다. 그럼 그거 허가는 불허가 나는 거야. 다시. 조건부 허가다 보니까. 허가가 조건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네가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진입도를 6m를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6m 확보를 못했다. 그럼 그거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그게 불허가 되는 거죠. (2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1번, 2번, 3번은 뭐 당연한 거죠. 보면 군관리시정이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관리시정이 없을 것,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이런 게 당연한 거고, 4번, 5번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주변 지역의 토지형 실태 또는 토지의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그 다음에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이런 것을 우리가 합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 이런 것 자체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 도로를 설치할 때에 도로 계획을 확보해야 되고, 도로뿐만 아니라 배수로도 확보를 하고, 도로는 이 건축법에 있어서 이미 동도를 위한 건축을 낸 적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또 다시 사용성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돼 있는데, 하수도법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하수도를 만드는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수도에 내가 연주를 할 때는 그 만든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개발인 허가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이 현황 도로는 있는데 담당자가 뭐라 그래? 배수로 사용수납 받아오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개발인 허가를 왜 한다고 그랬죠? 아니, 난제가를 방지한다 그랬죠. 난제가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자,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는데 이미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땅은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럼 이게 뭐냐? 지목이 대수되어 있다는 얘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변에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수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장용지 이렇게 돼 있죠. 공장용지는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된 거죠. 창고용지는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창고용지가 됐죠. 학교용지는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됐죠. 물론 지구단위에 의해서 만들 수 있지만 지구단위에서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도로가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지목이 그렇게 결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는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한 5가지의 지목인 경우에는 개발의 허가를 안 받고 막바로 건축허가 받을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제가 얘기한 총 29개의 지목 중에서 제가 얘기한 5가지를 빼놓은 나머지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얘기한 거하고 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개발의 허가 안 받아도 들어간다는 게 하나가 있는 뭐는 주차장 용지가 있어요. 주차장 용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발의 허가에 보면 주차장 용지도 들어가 있긴 있어요. 주차장 용지도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2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발의 허가의 규모 있습니다. 즉, 이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의 허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 면적 이상일 때는 개발의 허가를 통해서 되지 않고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빠진 겁니다.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 같은 도시지역인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보존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입니다. 이 규모 미만일 때는 개발의 허가로 되지만 이 규모 이상일 때는 개발의 허가가 아니라 다른 법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법, 지구단위 계획, 뭐 이렇게 다른 법을 이용해야 되지 개발의 허가로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 면적이 이렇게 개발의 허가가 돼 있어도 이 면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로 개발하려고 할 때는 이 면적 다 안 해요. 우리가 내가 개발의 허가가 된다 그러면 어떤 면적이냐면 지금부터 잘 드세요. 어떤 땅을 개발의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표조사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경영향평가에다가 교통영향평가에다가 지표조사를 받으려면은 거의 1년에서 2년이 걸리고 그거 검토만 하는 것만 가격도 수억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의 허가가 이 면적 미만이라고 해서 이 정도 미만이 전부 개발의 허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고 개발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면적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얘기한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교통영향평가 안 받고 지표조사 안 봐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개발해 가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갖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면적 이상인 경우, 어떤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지표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면적이 있는데 그 세 개를 안 봐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개발해야지 돈이 되지 그런 면적까지 다 하면서 이 면적을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안 생긴다. 참외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송주? 송주 사드 뭐 기지 만드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뭐 작년인가 언제 났다며요?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럼 뭐 그거야 뭐 정치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오래 걸 수도 있지만은 웬만해서 빨리 한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1년에서 2년 걸리더라고요. 돈도 몇 천만 원에서 억대를 달라. 개발행 허가별 검토사항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에 설치할 때는 제일 먼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할 거. 이건 당연한 얘기고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하지 아니할 것. 원칙이 허가하지 아니한다. 도로, 수도, 하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개발업자가 자기가 만든다고 할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도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우물을 파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되는데 도로와 배수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와 배수인데 도로는 현황도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현황도로 갖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된다 그러면 도로는 인정이 되는데 그 도로가 개인 거라고 할 때는 배수로 사용승 낙서를 받아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토지 분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도를 시행할 때는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 면적이 분할자의 면적이 미달되지 아니할 것, 이런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붙이는 것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지적법에 의해서 이를 경우에는 분할 안 준다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판단자의 판결을 받아와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갖고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법에 의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 못 해준다는 거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게 첫째가 뭐냐면 두 가지, 그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을 안 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제일 첫 번째, 분할하는 곳에 어떤 공작물이든지 건축물이 걸려있으면 안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두 집이 지어졌는데 내가 발을 가르겠습니다 했는데 가르는 그 사이에 장독대가 들다 삐져나왔다 이제. 그러면 분할하는 소리 장독대 삐져나와 있죠. 안 해줍니다. 다 측량하고 해놓고 제가 보면 잘라달라면 해놓고 장독대 잘라서 경계선에 있는 걸 잘라서 허물고 오십시오. 그럼 내가 잘랐다고 얘기하면은 와서 보고 그 자르는 경계선에 어떤 공작물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분할하는 것을 내줍니다. 안 해줍니다, 절대로. 두 번째 안 해주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안 해주는 거는 200평 땅에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 거. 그러면 내가 100평씩 잘라가지고 내가 건물 있는 땅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100평은 잘라서 팔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땅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출입구가 있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녔는데 출입구 있는 쪽으로 자르다 보니까 자르면은 건물이 없어서 맹지가 되죠. 안 잘라줍니다. 건물이 없는 땅은 도로가 없어도 잘라줍니다. 건물이 있는 땅은 잘름으로써 분할되면서 맹지가 되면 안 잘라줍니다. 이해가셨죠? 두 가지는 지적법에 의해서 안 잘라주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다 오케이 됐어도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가도 두 가지가 걸리면은 안 해주고 해결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조의 3입니다. 토지 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제가 보면 우리 이사장님한테다가 이거를 진작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죠. 기존 묘지를. 자, 밭에 샀는데 밭에 산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증을 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샀는데 팔려고 했더니 산소 주인이 와서 남편 산소고 시어머니 산소니까 그 농지를 내가 다시 사겠대. 나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샀는데 내가 산소를 싹 없애버리면 산소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살려붙지. 자기 남편 산소니까. 시어머니 산소니까. 그럼 내가 원상복구 딱 시켜서 그 산소 다 없애버리면 그 여자가 그 땅을 사요, 안 사요? 그런데 항공사진에 옛날서부터 산소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여기 산소만 분할해달라고 신청하면은 우리 제주도에 보면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네모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 식으로 분할해주면은 산소는 묘지를 팔고 농지는 농지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경우는 분할을 해준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내 건물이 옆에 땅을 침범했어. 그러면 그 옆에 땅 침범을 건물을 허물자는 그 땅을 잘라서 사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에 내가 이렇게 잘라서 너는 이쪽 갖고 내 지역 꾸물꾸물하게 되는 거 이렇게 잘라서 서로 바꾸자. 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해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개발허가의 조건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건이 정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제가 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르는 법도 있고 지적법에 의해서 자르는 법도 있고 공유를 분할로 자르는 것도 있고 소송으로 분할하는 것도 있고 분할하는 방법이 어떤 땅이든지 다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조건만 마지막 자르는 곳에 공작물이 없고
건물이 있는 곳에 맹지만 아니라면 어떤 건물이든지 다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다 자르는 법이, 땅을 자르는 법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자를 때, 이럴 때는 이 법을 갖다 쓰고 저럴 때는 저 법을 써서 어떤 거든지 다 자를 수가 있었는데, 결국 자르다 자르다 못 자를 때는 민법 219에서 다 팔아서 나누는 걸로도 자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현물 분할을 못하면 현금 분할로 해서라도 자를 수는 있어야 돼요. 토지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토지 분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